합의가 되고 하더라도 애당초에 이게 이제 법정은 진짜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네. 집행유예나 이런 선처를 구하기 좀 어려운 면이.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답의 장진건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김기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갑작스럽게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이 기사를 도배하고 있는데요. 무려 10년 전의 사건입니다. 당시에 장제원 전 국회의원이 부산에 있는 모 대학의 부총장이었는데 거기서 자기 밑에 있는 여비서와 회식 후에 그러니까 한거 불능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줬다라고 고소인은 주장하면서 중간간 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실 관리자하고 지시를 받는 자, 업무 관계에서의 성폭행 혹은 성범죄에 관련된 사건은 지금 문제된 게 2015년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2017년도, 18년도 언론에서 뜨겁게 다뤘던 안희정 전 지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안희정 씨도 그 비서하고 예, 맞습니다. 뭐 어떤 연인 관계였다, 아니었다, 합의에 의한 상관계다 이런 게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일단은 장제원 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연인 관계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고소인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보통의 그런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 쪽에서 어떤 식으로 주장하고 방어하는 게 혐의를 입증한다거나 또 피의자 입장에서 혐의를 방어하는데 유리한지 한번 가볍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2015년 당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간 치상죄면 이제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고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나 증거가 지금 모여 있는지도 그렇죠.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소인 측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관계 사실도 부인하고 있고 2천만 원도 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는 아무래도 두 사람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인이라든지 증거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새로운 증거를 체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인이 어떠한 증거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당시의 상황 즉 뭐 10년 전이죠 거의 10년 전의 상황을 얼마나 잘 기억해서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혐의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기사에서만 저희가 한정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고소인은 지금 피의자의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고소인 여성에게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떻게 그런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9년 동안 보관했다고 하며 캡처 사진의 날짜 등 상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범죄를 당한 이후에 다음 날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해바라기 센터라는 거는 이제 성범죄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그런 센터인데 그 부분은 우리 김기석 교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받는 게 무엇이고 어떤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온 사실관계만 기초로 촬영하다 보니까 신고를 했다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이제 해바라기 센터와 연결을 해주고 해바라기 센터는 통상적으로 대학병원과 지역별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정보를 가린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피해자가 만취했을 사건 당일날 술에 취했는지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라든가 또 음주 대자체를 측정하기도 하고 또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피의자의 DNA가 감식이 되는지 또 정액 반응이 나오는지 또 이제 콘돔을 착용했을 경우에는 콘돔 윤활제 성분이 나오는지 등등을 피해자의 신체를 놓고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만약에 이제 피의자의 DNA나
뭐 정액이나 콘돔 사용 여부가 이제 확인이 된다면 피의자로서는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객관적 자료가 마련이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지금 피의자가 언론에서 성행위, 합의에 의한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성관계 자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다면 이거는 뭐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형이 입증하는데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보는 게 두 사람이 그 해당 범죄 행위가 있기 전과 후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행위가 있었던 당시에는 특별히 녹음이나 이걸 하지 않은 이상은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발적 의사로 처음에 갔는지 자발적 의사를 하더라도 성행위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인이 아닌 상태에서 물론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뭐 처음 보는 사람이 성관계를 가질 수는 있지만 재판부에서는 그런 상황 자체를 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본 사람하고 그런 성관계를 가졌을 때 안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 했더라도 여자가 거부할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한다면 그러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강제로 그런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피의자는 부총장, 한 대학의 부총장이고 당시에 그리고 고소인은 그 부총장이 비서였잖아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연인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어려운 관계로 어렵죠. 그러면 갑작스럽게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성이 한 행동이나 피의자의 행동이 연인 관계 같지 않다면 굉장히 피의자 쪽에는 좀 불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이 있고 그런 반면에 이런 상황과 유사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나 또는 무죄가 날 수 있는 가능성 이 사건에 있어서도 무혐의가 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방금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다 보니까 CCTV라든가 이런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은 사건이라고 보이고 따라서 지금은 이제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상 매우 유력한 증거들이 될 텐데 호텔방으로 올라간 사실이 있다면 호텔방에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바에서 함께 술을 마신 제3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3자가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피의자와 피해자의 상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초두에 말씀하셨던 이제 피의자가 오전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떻게 이 문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자 해석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떻게를 일반적으로 본다면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원만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헤어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간단한 의사표시나 이런 거 없이 작별 인사하고 헤어졌다면 이렇게 보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자를 왜 보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사상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9년 동안 보관했다 그러는데 피의자가 이런 문자를 하나만 보냈을까? 또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보면은 해당 고소인이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그 날부터 어떻게 보면 결근을 했다고 하죠. 휴직이든 뭐 무단 결근이든 결근을 한 상태에서 몇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기간 출근을 안 한 걸로 보이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저는 문자 메시지를 9년 동안 보관했다는 것도 사실 피해자에게 유리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 같은 게 만약에 정말 이런 피해를 겪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문자를 9년 동안 보관할 그런 동기가 있었을지 재판부에서는 이것도 좀 볼 것 같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법원이 좀 보수적으로 본다
소위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서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면 또 피해자 진술을 많이 신빙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말 피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9년 동안 이 문자 메시지를 상세 정보까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은 사건이 있어서 이제 요 사건 이외에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자면 보통 그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인의 입장이 불리한 건 아닙니다. 기간이 오래 지나서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그만큼 트라우마를 겪었고 잊어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견딜 수 없었다. 지금 이 고소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총장이기도 했고 또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일명 윤핵관으로서 그 상당한 권력을 가졌었죠.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유는 충분히 해당 법원에서 참고할 만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공소시효가 10년이니까 아무래도 10년을 딱 맞춰서 한 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뭔가 보복성으로 고소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네. 피의자가 고소인한테 어떤 예를 들어서 해고를 했다라든지 뭔가 안 좋은 행위를 했을 때 그때 고소인이 참고 있다가 보복성으로 했다 그러면 고소인에 대한 신빙성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뭔가 악의적인 부분이라든지 피의자를 비난하는 거에 대한 거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해고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보복성을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 해고라든가 그런 인사적인 불이익을 가한 것 같지는 않죠. 기사만 봤을 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무단결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특별한 징계 조치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라든지 그런 게 밝혀진다면 더더욱 어떤 보복성에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 2천만 원 부분은 어떠신가요? 2천만 원을 지금 실제로 줬다 안 줬다도 다툼이 있는데 만약에 2천만 원 실제로 이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줬다면 과연 이것은 뭐 유리한 정황일까요? 아니면 불리한 정황일까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실제로 줬는데 거절했을 겁니다.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근데 만약에 줬다라는 표현은 받았다는 의미인지 준 행위만 있고 다시 가져간 건지 이건 조금 이제 명확치는 않은데 기사만으로는 그렇죠. 만약 돈 봉투를 받았다면 저는 사진 찍어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합의서가 이런 거 작성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합의서는 작성 안 됐더라도 그런 카톡을 캡처한 만큼 돈 봉투 부분도 가능성이 좀 높다. 오히려 이제 돈을 줬다는 것 자체가 죄를 인정하니까 돈을 준 것이 아니냐. 그렇죠. 고소인은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2천만 원 부분은 사실은 뭐 아주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고요. 그게 입증이 좀 어려워서 그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해바라기에서 상당한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가 고소인한테 어떤 문자를 보냈고 반대로 고소인이 피의자한테 문자 보낸 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피의자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기는 원만한 게 해결됐을 가능성이 커서 해당 자료를 전부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어떤 보낸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거의 제가 볼 때는 자기는 무혐의라는 증거 자체는 없을 거다. 오히려 고소인 쪽에서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물론 굉장히 제한된 자료, 기사 한두 개 갖고 지금 판단한 겁니다만 앞으로 이 사건은 계속적으로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2015년 11월이었기 때문에 올해 중에 뭐 올해 상반기라도 혹은 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라도 기소를 해서 수사 절차 단계는 아마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도 입장 정리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 표명된 입장과 실제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성관계를 현재는 부인하고 있지만 쭉 검토를 거쳐서 뭐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좀 건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사실 중간간 치사는 형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량이 법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한 5년 이상으로
예상돼서 예. 여러 가지 보안적으로 예. 굉장히 세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인정을 했다가 뭐 추후에 합의가 되고 하더라도 애당초에 이게 이제 법정형 자체가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네. 집행유예나 이런 선처를 구하기 좀 어려운 면이 네. 있어서 끝까지 부인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굉장히 아마 부인하기 좀. 근데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거라 예. 사실 해바라기에서 키트에서 예. 여러 가지 이제 검사한 게 과연 남아 있을지 지금 거의 그것도 10년, 좀 그렇죠.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과연 그게 남아 있을지 예. 아니면은 성범죄 사건이라 조금 오래 보관할 것 같긴 해요. 예. 예. 네, 좀 특수한 사건이라 또 거기에서 상담한 사람이 얼마든지 복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자료를 과연 갖고 있을지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만약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라면 네. 제가 사실 고소인 같은 경우는 방금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키트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입증하기 굉장히 좀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제가 변호인이라면 이제 뭐 재판 단계에서는 예비적으로나마 강간, 중간간 치상 중에 그 상해 부분을 좀 다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간 치상이 아니라 가령 중간간이 인정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피해자와 좀 합의를 시도를 해서 네.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등 뭐 이런 실형을 피하는 방법으로 좀 변론을 하는 것도 좀 고려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되게 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또 우리 김 변호사님 예. 더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당시에 2차 술자리까지 있었던 3차 술자리까지 예. 있었던 거는 그 남자 직원 아,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사람인데 만약 그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남자 직원이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나서 피의자를 먼저 보냈다라든가 네네. 아니면 그 고소인을 택시 태워 보냈다라든가 네. 하여튼 그 고소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예. 한다면 아무래도 좀 혐의 입증이 쉽지 조금 않겠네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호텔 참고인 진술이 CCTV나 이런 게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높기 때문에 예. 해당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이 네. 이분은 무조건 이제 증인신문에 들어갈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의 진술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저희가 이제 저희 법원에서 중간간 사건 다루다 보면 이제 중간간 사건은 항상 이제 피해자에게 신문하는 내용이 평소의 주량이 어떤지 그렇죠. 또 이제 술을 마셨을 때 소위 주사가 어떤지 음주 습관이 어떤지를 피해자에게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더라도 외관상 이제 티가 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주량이 아예 높다든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주량이나 음주 습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남자 직원을 포함해서 같이 이제 회식에 참여했던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네. 피의자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와 함께 피해자의 음주 습관도 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고소인이 그렇게 그 음주가 강하지 않은 편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그 업무에 있어서 술을 좀 강요하는 분위기라는 진술이 나온다면 그 역시 피의자한테는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이제 일반적인 당시 직원들 해당 그 네. 부산에 있는 뭐 대학교에서 있는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또 어떤 진술도 예. 굉장히 참고해요. 평소에 네. 어땠는지 당시에 그 근무 형태라든가 예. 아니면 피의자가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한다든지 네. 회식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아마 이것도 분명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그러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피의자가 일생일대의 가장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분에 있어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예. 또 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고소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예. 저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당했다면 지난 9년간, 10년간 당했을 고통 또한 굉장히 컸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저희가 했던 그런 사건들, 성범죄 관련 사건들 한 건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 예.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네. 소개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관리자하고 그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있었는데 둘이 좀 친하게 지내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시 감독 관계일 수도 있었지만 해당 직원의 어떤 힘든 상황,
예를 들어서 어깨가 뻐근하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요가 동작들을 가르쳐 주면서 터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무혐의를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해당 고소인이 피의자고의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좀 적대관계인 점이 수사기관에 소명이 돼서 보복성 고소라는 점이 적극 소명이 됐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했던 사건도 비슷하게 이제 지시종속관계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피의자 측을 이제 변호를 했었는데 피의자는 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는 직원이었습니다. 네. 그 피해자가 이제 신고를 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성폭력 피해자 응급 키트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 결과 피의자의 DNA나 정액이 검출이 됐었고 또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이제 음주 대사체, 에틸설페이트 뭐 이런 이제 그 사건 당시에 에탄올 섭취를 얼마나 했었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음주 대사체도 상당량 검출이 돼서 술에 만취했었고 또 성관계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좀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온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신체적 반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술에 취하면 뭐 혀가 꼬인다든가 아니면 이제 걸음이 비틀비틀 이제 인사불성 상태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블랙아웃이라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뇌의 인코딩 기능이 이제 상실됐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제 필름 끊긴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름이 끊긴 사람이 만취해서 필름이 끊겼다 하더라도 그 만취한 상태에서는 얼굴 색도 변하지 않고 이제 옆 사람이 봤을 때 티가 안 나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사건에서 피해자분께서도 진술을 하실 때 평소에 저는 술을 마셔도 얼굴 색도 안 변하고 티가 잘 안 나서 주변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여성분께서 이렇게 진술을 하시다 보니까 무죄 판결을 받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를 인지하거나 이용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뭔가 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금까지 장재원 씨의 지금 받고 있는 중간간치상 혐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현답에서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뭐 무죄를 받고 또 고소인 입장에서 고소를 해서 또 혐의를 입증한 혐의가 인정된 그런 다양한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현답에 있는 전문 변호사님들과 충분한 협의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